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어제는요 정말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지만 후텁지근한 것은 여전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듯한데요. 이럴수록요 시원한 음료 하나 옆에 두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때 다뤘던 내용 그리고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윤, 공공기관 호화청사 팔아서 비용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정부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전, 중국 화력발전소 매각을 검토한다.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2년 실거주 안에도 양도세 면제해준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인데요. 상생 임대인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2024년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뭔가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은 혜택 준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리고요.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이런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봤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입니다. 자, 우리 우주를 열었다. 어제 이 발사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우주를 열었다. 옆에 보면 저 발사 장면이 나오고 있죠. 저렇게 심차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 바탕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큼지막하게 싣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부분이 강조됐죠. 그리고 궤도에 위성을 올린 지 첫 교신 성공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뭐 누리호 얘기 사진 크게 싣고 있죠.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그동안 예의가 있었는데 이제 신설되는 방향으로 잡았어요. 경찰 직접 통제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 권고사항인데요. 경찰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거 역시 경찰 쪽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진경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주 명함입니다. 명함인데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우주 쪽에 나갈 때 이것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명함인데 우리가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누리호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화면 좀 소개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어제 발사 과정을 다 묘사한 그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륙, 그다음에 1단 분리, 세 번째 페어링 분리. 이 과거에 이게 잘 안 돼 갖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페어링 분리 성공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갑니다. 2단 분리.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능 검증 위성 분리. 그러니까 뭔가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어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 4곳의 대학이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대학이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각각 만들었는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이른바 이걸 사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큐브 위성을 하나씩 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 하나씩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성능, 기능을 발휘한답니다. 그리고 각각 다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누리호 2차 발사 과정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정부 관계자 이종우 장관이죠. 뭐 굉장히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자, 위대한 전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평을 한 셈이죠. 우리 정부가 했으니까요. 자, 기사 몇 가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분석한 거죠. 여기 뭐 역시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어제 과정에 대해서 아래 제목 보겠습니다. 우주 카르텔 입장권 별을 따낸 한국. 글로벌 우주 경쟁 본궤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주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려면은 일단 뭔가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 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5줄로 돼 있는데요. 발사체 6개국 기술 이전 통제 속에,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잘 기술. 우주 강국 명함 내밀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 우주 명함이 나오는군요. 우주 명함이. 그리고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 합류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과제가 있는데요. 상용화, 산업화 이루어야 진짜 성공이다. 이런 건 좀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그동안 우리가 참 우리 연구진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바탕이 됐던 어떤 기술,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 개발, 옛 소련권 국가들이 도움을 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동맹이 준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 이런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 기술을 좀 더 보이죠. 자,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도 좀 필요한 게 있었고 우도 필요한 게 있었고 2013년 1월엔 나로 발사 성공. 그리고 헬륨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동맹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옛 소련권 국가들 도움을 좀 받은 셈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는데요.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재명입니다. 예, 아침 일찍 있던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선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드디어 성공했는데 이제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7대 우주 강국 7개 국가로 또 딱 집었어요. 이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 1톤 정도 되는 이런 이상의 위성을 예.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7대고요. 예. 우리 앞에 나라가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가 있는데 만만한 나라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사실 이 7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게 지상이랑 예. 우주를 이어주는 유일한 운송 수단인데 우리가 드디어 자력으로 이런 운송이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예.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는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런 정도의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포함해서 이제 7개 국가 됐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런데요. 네, 일단 뭐 굉장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지금 이 발사체 기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첫 걸음이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궤도에 올리는 성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예. 뭐 엔진 종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누리호는 그 유럽 우주국 ESA가 이제 그 이탈리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개발해서 2012년에 예. 첫 발사한 베가라고 하는 발사체가 있어요. 예. 성능 측면에서는 이 발사체랑 유사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신뢰성을 더 쌓고 그러니까 비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되게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지 예. 이 세계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누리가 종료가 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이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자, 지금보다 좀 탑재 중량도 느리고 지구 궤도뿐 아니라 달, 뭐 화성, 소행성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나온 분석 중에는 이게 우주 이제 상업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올렸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상업화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상업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과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생겨야 되고요. 예. 그게 뭐 몇 년이라고 이제 제가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예. 뭐 지금 우리 지금 한 5년 정도 더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고도화 예. 사업 요거를 거치고 나면은 예. 이제 신뢰성은 조금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고 비용 측면에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잠깐 뭐 좀 단정 짓긴 어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추가적인 어떤 발사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봐서 이른바 신뢰성 네. 저 나라에다 좀 맡기면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믿음을 줘야 되죠. 예. 자, 안 교수님 기사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좀 주목을 끌어요. 자,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 거예요. 쏘아 올리는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는 거를.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유사시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30년 정도엔 무인 달 탐사가 목표다. 달 탐사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안 교수님. 지금 있는 자리에 예. 예를 들어서 탄두가 들어가면은 이 발사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궤도 측면에서 ICBM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이게 ICBM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재진입을 할 때 탄두가 재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엄청난 그런 고열과 이런 이제 고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당장 빨리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필요시 우리가 빨리 쏠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데요. 예. 사실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액체 추진 로켓인데 이 케로신이나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준비의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드는 편이라 가지고 이게 과연 ICBM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는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예. 위성이 있는 자리에 탄두가 들어가면은 ICBM의 궤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다른 방향의 질문 드리면요. 네. 우주 발사체와 ICBM 두 가지 중에 기술적으로는 어느 게 더 고난이도입니까? 좀 말씀하기가 어려운가요? 더 하나가 더 난이도가 높고 낮다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하는 곳이 이제 우주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ICB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그 필요시에 빨리 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특성이라든지 재진입을 하기 위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측면. 네. 필요한 기술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보면 달 탐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달 탐사.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기술이며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또 사실 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운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언제쯤이라기보단 지금 8월 달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 예. 예, 지금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이고요. 그래서 달에 가가지고 한 고도 100km 정도의 이제 그 궤도를 돌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예. 정부랑 같이 이제 다음 달 탐사 활동인 그 달 착륙선 미션 요거를 2031년까지 이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다만 정말 아쉽게도 지금 이제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달 궤도선은 예. 우리나라 발사체가 아니라 미국 발사체 그 스페이스X의 펠콘 9이라고 하는 이런 발사체로 예. 발사가 되는데 다음번 발사체는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로 보낼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달 탐사 어떤 장비, 어떤 뭐 이런 장치를 우리 기술로 또 쏘아 올리고 그리고 달에 착륙해서 그렇죠. 탐사하는 거. 이 정도까지 가야 진짜 이제 달 탐사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건데 요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다는 말씀을 좀 들렸습니다. 자,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갈 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도 좀 있고요. 뭔가 좀 좋은 조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되기까지는요. 이게 뭐 정부도 애를 썼지만 민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한 3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그래요. 부품도 납품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여기 보면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 기술이 집약된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요. 카이, 여기 있습니다. 카이. 카이는 대표적으로 이런 항공 산업을 끌고 있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인데요. 누리호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는 걸 담당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액체 로켓 엔진 개발했습니다. 지금 쏘아올린 엔진 여기서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밑줄 거 있죠? 현대중공업 경우는요. 지금 높이 45m의 발사체 발사대. 이 발사대 기술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옵니다. 자,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환 가속도 된다.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애를 써서 이번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티 끝났다. 이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거죠. 파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파티가 끝났으면 뭐가 남습니까? 비용 내지는 뒷정리 이런 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요.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 안 나도 직원 급여는 두둑하더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이제.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장이잖아요. 경제수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제 뭔가 가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공공기관 혁신과 개혁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국무회의 때 추경호 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뭔가 브리핑을 했어요. 설명을 한 겁니다. 장관들 앞에서.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죠? 여기 보시면 방만 경영 수술의 비용 절감, 인력 구조 조정까지 나설 듯하다 등등등. 그리고 해외 사업 필요 없는 거 매각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그동안 참 뭐 신의 직장 이렇게까지 불렸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공공기관 호화청사 매각하라. 파티 끝났다와 함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래로 갑니다. 지난 5년간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 기관 29곳, 인력 11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연봉 임원진, 급여 일부 반납, 과도한 복지 줄여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어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뭐 요새 다양한 질문 받는데 어제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최진년 변호사, 그동안 공공기관, 뭐 공기업 포함이죠. 청사가 너무 과도하게 좋다. 그리고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급여 수준, 복지 수준, 여러 가지 뭐 정년 보장 등등등 굉장한 곳이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모든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어요. 근데 그동안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엔 될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예.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늘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엊그제 있었던 그 기재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걸 예. 바탕으로 결과가 지금 평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도 어떤 그 이익이나 재무적 지표보다는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어떤 이른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그 배점을 훨씬 더 올려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결과를 봤더니만 우리나라에 한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S급, 엑셀런트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군데가 나왔어요. 오. 한국동서발전. 그 반면에 미흡 내지 아주 미흡 이른바 예. 낙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를 비롯해서 15곳 그리고 그 2등급 사실상 낙제에 가까운 건 철도공사 등 3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막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봤더니만 그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런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칼을 대야겠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그 노조라든가 이런 반발이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어떤 평가 자체를 어떤 예. 사회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그 효율성, 재무적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평가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E 등급 받은 데 같은 예. 경우에는 기관장 해임 권고, 성과급 반납 권고 같은 걸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은 경영의 어떤 방만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그 기관장 해임 공고, 그 감사 해임 공고이기 때문에 예. 직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좀 더 효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상호 평론가. 그러니까 노조의 반발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복지 수준을 좀 낮추거나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니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청사를 팔아라.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청사 자체가 이제 복지 수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국 이 과정이 민영화의 전초전이다. 민영화의 밑밥이다. 민영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게. 이게 왜냐면은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KTX와 SRT 합병에 대한 공약이 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SRT가 흑자를 봤는데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했죠. KTX가 적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적자분이 한 8천억이에요. 합치면 0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SRT는 흔히 말해서 KTX에서 원래 알짜배기 노선만 가져왔습니다. KTX 산하에는 무궁화와 같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거부터 운영했던 그 네. 노선들이 있네요. 그 노선들을 삭제하면 흑자됩니다. 근데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면요. 사실 전기도 수지 타산만 되는 거 보내야 되고요. 수도도 수지 타산 맞는 거 보내야 되고요. 이익이 나지 않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있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7대 특별 광역 지자체 예. 서울을 포함해서 예. 만 60세, 65세의 가장 높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청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돼서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가 빨리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무임승차 적자분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지하철 공사 없애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방만한 경영을 했었다,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게 확실하게 잡히면 예.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과급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 측면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품어야 할 부분이 아. 있고 피할 수 없이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된 곳에 사장의 직권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거기서 실패한다. 이러면 저는 책임을 면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명확한 저 경영 잘못이니까. 네, 경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모든 공공 영역에 있어서 아.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삭제시켜야 된다, 성과급을 없애야 된다, 또는 해당 부처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남아날 부처가 없다. 그럼 결국은 잘 구별해서 봐야겠네요. 잘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창수 평론가 이제 이런 지점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방만 경영이라고 전체로 보면 이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책적 필요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의견이세요 지금. 일단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해외 출장 중에도 이제 기자들 만나면 국내 현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오늘 새벽에 좀 나온 소식인데 질문 받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특히 한전 얘기를 했어요.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거 한전에서 일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소리죠 사실은. 이거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도산하면 월급 깎이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해외 출장 중인 총리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일단 사실 공공기관이 좀 방만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중에 임기제인 자리가 있어요. 그 부처장이. 그걸 두고 지금 약간 정치권에서 얘기와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약간 압박하는 거 아니냐 물러나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기가 남은 전 정부 때 자리를 임명이 된 공공기관장들 이게 은근한 압박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은근한 압박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부터 예. 얘기 계속 나왔죠. 어. 인수위 시절부터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니 모두 나가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예.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직권남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나가라고 얘기도 예를 들면 압력을 넣는 건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들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것과 유지하지 않을 것 또는 유지할 것 중에서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들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얘기한 내용에 진정성이 있으려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가 없어야 돼요.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런 전문성 없이 낙하산처럼 내려가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산 하지 말고 진짜 경영을 잘할 분들을 뽑도록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능력주의를 얘기하면서 검사 출신, 전문가 출신, 경제부처 출신들을 대거 예를 들면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공공기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레토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호화청사 매각해라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경제 정치에 대한 운영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께 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지금 최인종 변호사가 갑자기 딱 손을 드셨어요. 뭔가 반발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께. 지금 오창석 평론가, 김재욱 전 행정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볼 지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그동안 참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좀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국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을 압박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예. 국정 철학이 다른 전 정권 코드 인사 기관장들은 물러나 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장에는 공공기관장도 있다 이 예,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에도 최고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의 김재남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재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으셨고요. 예.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 전환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은 탈원전을 강조했던 그렇죠. 정권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간 곳이 원자력 안전재단입니다. 원자력 안전재단이라는 곳은 원자력의 어떤 안전을 확보해서 기관의 신뢰성,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신뢰를 높여가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예.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앉힌 것도 문제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전 정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고요. 김재남 이사장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 연동된 곳을 예. 들어가면요. 모바일 홈페이지에 그 첫 뜨는 사진이 잘 가라 핵발전소입니다. 잘 가라 핵발전소.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정부에서 이걸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DI 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맡으시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습니다. 주창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다르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른 분들이 왜 이 자리를 남아서 고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 말씀인가요 지금? 국민 상식에 맞는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종 변호사가 발언기회 요청하셨는데요.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예.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낙하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는 일방적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이 없이 낙하산으로 분이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좀 찾아봤더니만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 전 청장이 LH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농민회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있습니다. 또 친문 경찰 출신인 원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공사 사장으로 무슨 경찰하고 석탄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또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통 출신 나승일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레일 사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경영평가에 있어서 재무 부실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했는 결과 이와 같은 참사에 가까운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아까 총리께서 얘기한 것도 예. 지금 뭐 한전 민간 기업이었으면 파산하고 그 월급 깎이는 것이 아니고 날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코드를 보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민이 어떤 그 정부의 철학을 바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안이요. 공공기관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남아있는 그 기관장 문제와 또 같이 섞여버리면 여야의 또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부처의 장을 놓고도 지금 굉장히 한바탕 다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최인영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김종욱 전 행정관이 손을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역시 제가 뭐 반론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한 짧게 1분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예. 계속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데요. 공공기관 예. 문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니 예. 앞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예. 낙하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보내시게 되면 그래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랑 다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관련 예. 관계자분들이 문재인 정부만 막 공격을 하세요.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낙하산 두 분이 낙하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죠. 뭐 이게 농담 반 진담인데 비행기 안 띄우면 됩니다. 비행기 안 뜨면 낙하산 못 내립니다. 헬기를 띄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가 하늘로 가는 게 없으면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공적 관리. 그러니까 이게 관리인데 굳이 공적이라고 쓴 거는 반대말은 사적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적 관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원로들, 그러니까 상임 고문단이죠. 한 20명 정도가 오찬을 하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자, 여당의 원로들이 조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공적 관리란 뜻은 전담 조직 또는 담당자가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 만나 제2부속실 설치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은 전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공적 관리가 잘 안 됐다. 또는 뭔가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이런 조언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좀 더 이 나온 얘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좀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명, 4명 정도가 제2부속실 관련 건의를 했다.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어떤 뭐 일정, 행사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최근 한 10일 가까이 되죠. 이 정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말이죠. 12일 전 영화 관람 이게 공개가 됐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공개되는 행사가 된 거죠. 이게 알려지면서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예방 여기에서 이제 동행한 인물 놓고 논란이 한참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부인들과 오찬,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 만남, 그리고 다리 이쪽으로 가면 17일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김정숙 여사 예방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죠. 그리고 18일에는 한 행사가 있었어요. 고 신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 여기서는 연설까지 했다.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언론에 바로 현장이 공개되는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 소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일정을 잡고 관리하고 이게 분명히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 원로들의 조언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선 전에 조용한 내조 이런 거를 약속했는데 조용한 내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활동이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한 가지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언급한 영상인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남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앞장서서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대통령이 하실 건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맞출 거는 맞추고 이렇게 해서 영부인이 바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이제 언급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언급됐던 인물인데 최근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오찬도 평론가. 조용한 내조, 이른바 조용한 내조 이게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조용한 내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말을 바꾸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하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하지 않겠다.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력 위조 의혹이 나오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됐던 의혹들이 있었죠. 네, 그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뒤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수락한 게 아니라 그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빠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당선되고 앞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정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하실 때 예. 사실은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경호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부속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어차피 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걸러서 일정을 다 잡고 계시면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흔히 무슨 건진법사라든지 방금 나왔었던 천공스승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천공스승이 자신의 유튜브가 저희가 자료 화면을 봤지만 예. 지금 김은국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출연이 유튜브를 넘어서 TV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영향이 없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예. 태블릿 PC가 공개가 돼서 탄핵 국면으로 간 거 아니고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해서 탄핵 국면 간 거 아닙니다.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 씨가 예. 국정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 탄핵 국면으로 간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가 예. 혹시나 저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국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국민들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예. 일부긴 하지만 한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 긍정과 부정이 처음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엔 사실 살짝 반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누리호 성공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결과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 하지만 그 사전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바꿨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죠. 굉장히 뭐 언론의 관심도 좀 많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지금 파리 출장 중인데 참 기자들이 국내 현안 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 역시 해외 출장 간 총리에게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질문이 지금.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예요.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글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까?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군요.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뭔가 약속한 거 이거는 계속 끝까지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고집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다. 만나면 제2부속실 얘기 한번 꺼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태 최고위원. 국무총리 판단으로는 제2부속실 안 만들 것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2부속실 필요성 제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여사의 어떤 활동이 내조라는 것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나토 정상회담에 또 여사께서 참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오르신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워낙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시고 또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1부속실이나 뭐 대통령실에 평시 업무를 하다가 여사께서 활동할 때는 여사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식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팀 정도는 팀 정도는 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2부속실이라는 뭐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인력을 좀 상당히 충원해야 된다. 뭐 이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최진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예. 결국 뭐 한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고집이 세지 않나라고 했지만 예. 저 취지는 뭐냐면은 예.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공약 사항인데 그렇지 이거 않습니까? 깬 네, 거 아니냐라는 이거를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야당이나 다른 분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고민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약은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적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실상 부속실 내에서 일부의 인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구를 개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처럼 어떤 이런 좀 불행한 일 또는 이 원래 공적인 영역인데 거기서 활동하면 안 되는 다른 인물들이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국무총리는 일단 제2부속실 부활은 안 시킬 것 같다. 일단 얘기하고 뭐 기회가 되면 좀 여쭤보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 10여 명이다. 어떤 자리에 대한 도전을 놓고 지금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주변에서 나가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한 10여 명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징계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근데 그게 후폭풍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자, 이참에 철험에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고발해야 된다, 고발. 이쪽은 또 여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거죠,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온건파, 강경파가 이 징계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 강성 팬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은요, 이 중징계 결정을 한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의원들이다. 이렇게 뭔가 이른바 좌표를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엉뚱한 의원들에게 비난 문자가 갔다는 거죠. 잘못 짚었습니다. 최광욱 의원은 재심 신청에 오명 벗을 것이다. 이 두 번째 내용, 여기 밑줄을 좀 소개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윤리심판원 여기 위원들 명단이라면 민주당 의원 8명의 실명과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뭐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좌표로 보이는 거죠. 이쪽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 된다, 뭐 문자를 보내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뺀 나머지 7명은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네요. 그럼 이른바 문자폭탄이 잘못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약간 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상황입니다. 이 징계 조치를 놓고요. 자, 이게 있고요. 다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최근에 이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에서는요 당 대표도 뽑아야 되고요 최고위원도 뽑아야 돼서 지도부를 꾸려야 됩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따로따로 뽑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정청래 의원 중진이죠.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원한테 지지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제대로 당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또 밝힙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당대표 도전에 이재명 의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강하게 아주 짙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알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다시 고민해 볼 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 출마한다는데 최고위원 출마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뭔가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죠.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대표 출마인지 최고위원 출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고민하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유를 많이 한다. 그리고 왜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가슴 뜨겁게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찾고 싶다. 그래서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마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 원래의 민주당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굉장히 가슴 뜨겁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모습은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가슴 뛰게 했던 그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뭐 당대표 도전이든 아니면 최고위원 도전이든 아무튼 전당대회 출마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의사를 열어뒀어요. 이분들 출마 앞으로 당의 미래가 연관져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예, 뭐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예. 정청래 의원이 뭐 당원에게 지지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장 큰 지금까지의 패배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과 결합하지 않고 이격되는 멀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고민정 의원은 뭐 70년대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지는 친문 정치인 이미지가 강해요. 아, 친문 색깔이 너무 짙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생들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다가 쏙 예. 들어가 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왜? 제가 볼 때는 친문 진영에서 나오시는 분이 다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심이 강한 거죠.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586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친문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예.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교점들을 만들어내거나 반환시키지 못했어요. 거기에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게 누굽니까? 소위 친문 핵심들과 586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떤 명분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재명 의원도 책임이 분명히 있죠.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국민에게 설명해야죠.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타기할 수 있는 국민 설득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대표 출마를 갖다 포기하거나. 예. 저 근데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돌아보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당심과 결합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 뭐 정치를 오래 하시려면 예. 저런데 나오셔가지고 예. 최고위원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전체적인 정치 흔적에서 아주 나쁜 역사로 남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치 과정에서도 안 좋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네,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해도 예.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까 말까 한 상황인데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가다.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예.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런 여쭤본 내용들을 가지고 반성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이크 들이대면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명분도 없어요. 그때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화면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당권 주자로 뭐 자천 타천 꼽히시는 분들 다 정리했어요. 지금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 여기 보시면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서른 의원, 정청래 의원 여기 보면 뭐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들도 여기 쭉 있죠. 박범계,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그리고 이제 70세대 그러니까 97세대로 꼽히는 분은 강병원, 박용진, 여기 박주민 그리고 여기 고민정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천 타천 10명이 넘네요. 지금 이렇게 인물이 꼽힙니다. 앞서 봤던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불러오죠. 오창석 평론가는 이 부분 좀 평가해 주세요.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당대표 때 이미 최고위원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슬로건도
지금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는 정청래. 여기서 당 대표란 표현이 이제 최고위원을 당 대표. 네, 날 찍어달라. 그래서 이때도 지금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나가겠다라고 했으나 말미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한 최고위원을 나서서 그러니까 노선을 바꿀 수 있다. 네, 길을 바꿀 수 연대를 있다는 하겠다 거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대를 하겠다는 의미가 일단은 새로운 시대에는 이재명 의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또 당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지도부 회의가 있으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든지 당대표 흔들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분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예. 몇몇에서 당대표와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재명 의원과 격돌하기보다는 이재명 의원이 시대의 요구라면 그럼 나는 그걸 보좌하고 함께 가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저도 김정은 행정관님이랑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취지 이 그림의 이 모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과가 결과요? 예. 만약에 그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의원과는 다른 느낌의 사람들로 포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균형이 저는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바깥에서 받아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했었던 표현인 당대표로만 모두 최고위원이 꾸려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뭐야 혁신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의 최고위원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당대표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대표가 되면 안 돼요. 같은 색깔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럼 누군가는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채가 최고위원이 꾸려질지 안 꾸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당심도 중요하긴 하지만 김종현 행정관이랑 철저히 동의하는 것이 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벌써 하락세에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민심을 얻어야 돼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이 망했을 때 민주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잘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이 더 잘하네라고 표를 얻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정치거든요. 예. 그런 진영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97세대라고 해서 자기가 나이대가 거기에 맞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이만 젊다고 해서 다 청년입니까? 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그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지만 예. 그 누구보다 젊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지금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 모태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시작했었던 벤처 창업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손정희 회장 바로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닷컴에 투자하라. 인터넷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 반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그룹이다라고 해서 내가 97 나이대에 속합니다. 내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로 따지지 마라. 생각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네요. 자, 김용태 최고위원께는요. 지금 아까 뭐 10여 명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이제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 또는 586 그룹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도전을 하고 지도부에 대거 들어갔을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하죠. 감사하다? 예,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의 감사하다는 어떤 게? 말씀하시는 586 그룹들이나 말씀하신 아까 정청래 고민정 의원분들이 예. 과연 국민께서 민주당의 지도부로 인정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당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해주시고 또 어떤 정책적인 담론을 제시해서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야당을 해봤잖아요. 5년 동안 야당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파 싸움에 더 몰두하게 되고요. 저희도 전당대회랑 비대위랑 여러 번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색깔이 강한 분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계시고 상식적인 분들은 당을 떠나시거나 외면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극적이거나 극렬 지지자들만 남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강경표만 지도부에 대고 들어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지금요. 뭘 아직 모릅니다. 아직 뭐 도전도 안 한 상태고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좀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이거 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놓고 뭐 정치권 공방 계속되고 있죠. 기사 먼저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팩트 체크를 하는 기사예요. 3가지 지점인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뭐 북한이 이거는 사과 받은 거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된 거다. 우리 이거 이례적이다. 사과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건데 김정은 사과했나? 북한 통지문 처음에 왔던 통지문엔 공무원 사살, 적법한 처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통지문 끝에 뭐 남녘 동포에게 미안 표명했지만 이게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가? 이건 의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도 당시에 월북에 대해서 수긍했는가? 여기 보면 당시 이제 국방위 한기호 간사는 뭐 수긍하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인정했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근데 국방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주장이 엇갈려서 그리고 입장이 달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수긍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도박빚 정신공황 뭐 이런 설명이 당시 있었는데 인권위는 객관적 발표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해경은 단순 표류로 일축하다가 한 달 뒤 조류 판단, 말을 바꿨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져볼 지점들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팩트체크라는 기사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슈가 지금 또 부상이 됐죠. 다음 보실게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2019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귀순 의사 밝힌 북선원 2명. 문재인 정부에서 돌려보냈는데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요거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2019년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 있으신지요? 글쎄, 그 아직 뭐 검토 중인데, 그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봐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두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만약에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만약에 미군이 아니면 일본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그런 다음에 소각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동해상 뭐 이런 그렇죠. 데서 일본 영해 근처에서 뭐 이렇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미안하다.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북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대한민국 국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적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그 석태균 성장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을 수없이 살해했던 그 해적 같은 경우에도 소말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적법 절차라는 재판을 거쳐가지고 처벌을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왔는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탈북 어민이었어요. 탈북 어민에 대해서 이것을 변호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적법 절차를 통한 수사나 어떻게 보면 재판도 없이 그냥 그 청와대 그 안보실에서 해서 그냥 북송했다. 이거는 앞으로 이거 아까 그 국방부에서도 얘기하듯이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넘어서 관련자들의 어떤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추사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찬석 평론가는 이 사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검토 중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조사하겠다는 걸 지금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조사하겠다는 걸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그 뜻은 들리긴 한데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걸 그걸 검토 중이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에게 공격 용도로서 적합하면 앞으로 더 나가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의아하면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조사하면 됩니다. 정부의 권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무엇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북 관련해서 저도 그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기호 의원은 왜 이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은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당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를 딱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비공개 회의인데 영상 다 남아 있고요. 한기호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입니다.
쓰리스타 전역을 했는데 그 직전에 소장일 때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가족 입장에서 유가족이 억울하거나 의아한 부분 정부로서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기호 의원은 왜 당시 그렇게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새로운 또 이게 여야 전선이 형성되는 건가요? 이 이른바 이제 북송, 이 북송과 관련해서요. 다음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재의 역설이다. 러시아 가스관을 잠그자 유럽 석탄 발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석탄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산화탄소,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다. 좀 묘하게 됐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